네, 세 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 수준을 놓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동안까지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의존도란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무역 의존도가 OECD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 경제는 내수가 아니라 무역에 목숨줄을 맡기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아서 수출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호도하면서 꾸준히 수출입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수출 의존 심화로 내수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동시에 임금 노동자나 가게가 어려워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과거의 정부들에서는 계속해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낙수 효과에 기대해야 한다는 따위로 국민들을 호도해 왔었습니다. 오늘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재벌들만 살찌우고 가계 경제는 악화되어서 가난한 국민, 부유한 수출 대기업 신화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선성장 후분배나 빅파이론 이론에 대해서 IMF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도 가난한 이들에게 흐르지 않는다라고. 즉 낙수 효과 이론은 틀렸다라고 말이죠. IMF가 어떤 곳입니까? 신자유주의의 천병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더 이상 어떤 이론이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성장, 후분배, 낙수효과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를 불안정에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양재진 정치경제학 교수는 2017년에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상당히 이색적인 시각을 가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양재진 교수가 2017년에 한국 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을 때도 첨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 교수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력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비판하며 작은 복지국가라고 표현하고 색다른 관점으로 그 원인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지역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를 들었고, 둘째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낮은 데다가 그나마도 선별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라서 공공복지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계의 구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제관료가 막강한 영향력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수출 위주의 저임금 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을 들었습니다. 양 교수가 주장하는 이런 네 가지 이유들은 권력자원론이나 국가론 등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에서 현대사회의 복지가 발달한 이유들을 설명할 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행위자는 조직노동, 기업, 정치가라는 것은 복지국가론에서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복지정책의 수요자는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가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왜 한국의 조직노동은 공공복지의 의제화나 실현에 소극적일까요?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복지와 공공복지의 차이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펼치는 것이 기업복지라면 공공복지는 임금 노동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복지를 실시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이라면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누구에게나 공공복지가 실현되는 것보다 기업이 직접 자기 소속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숙련 노동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업 복지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력, 즉 조직화를 통해 발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 노동자 1920만 명 중에서 약 10% 정도인 197만 명 정도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량이 너무 적은 것이죠. 여기에 더욱 문제인 것은 그간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의 55%가 초기업 노조 소속이라는 거죠.
즉 1000명 이상의 가입된 사업장 노조수는 전체의 3.9%밖에 안 된 240여 개에 불과한 반면에 조합원 수로 볼 때 73%에 해당되는 143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240여 개의 노동조합이 전체 1920만 명의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 있는 대기업 울타리 안에서 노동운동을 펼친다면 노동자들의 분배 욕구와 목소리는 기업 내부에서만 충족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공복지를 향한 목소리는 약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모든 복지의 문제를 노동조건 개선에 더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복지국가 확대를 위한 3대 행위자 중 하나인 조직노동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작은 복지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절대 반복지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공약에 복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 복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요즘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절대 반복지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공약에 복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복지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임금 대신에 세금을 낮춰서 가처분 소득을 높여가지고 사실상 복지를 대신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죠.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이것이 잘 먹혀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노르딕 국가가 4, 50%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에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르딕 국가에 비해서 세금도 낮고 복지도 낮은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지금에는 복지 확대가 불가피해졌죠.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필수가 되었죠. 그런데 정작 증세를 입법할 정치인들은 어떤가요? 말로는 복지를 떠들지만 막상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얘기할 때는 소극적이지 않나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재난지원금 확대에 대한 정치인들의 자세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런 정치인들의 태도 이면에는 소선거구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구 선거구제에서는 어, 비례대표제나 죄송합니다.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가 아닌 소선거구에서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대표가 선출되죠. 우리나라도 지난번 총선 때 선거구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죠. 소선거구 제도가 복지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소선거구 제도의 정치인에게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되는 복지 정책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즉 전국 선거를 치르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주요 공약이 되지만 복지 제도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은 지역 단위에 있는 소선거에서 치르므로 복지 공약이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동 세력이 의회 진출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입법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나라 살림을 하는 기획예산처를 통합해서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죠. 기재부 하는 복지부 복지 사업에 좀 일해 보시는 분들은 기재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고 또 기재부는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서 복지 재정에 있어서 걸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 재정에 있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관료는 나라 살림의 근거지기이기 때문에 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은 주류 경제학파와 입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의 선순환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경제 관료들의 복지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은 복지 전공자들은 당연하게 할 것이고 일반인에게도 언론 등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강조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토론과 생각거리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년처럼 오프라인 교육이었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더 좋았겠었지만 이번 교육은 녹화 방식의 온라인 강의인지라 간단히 거리를 던지는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2차 시와 3차 시를 통해서 불평등 그리고 작은 복지국가 원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려 만무하겠죠. 그래도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말이 있어서 잘합니다. 플라톤이 했던 말인데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400년 전 당시 사회를 보면서 말을 했을 텐데 작품에 지금 현실에도 매우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나 그리고 나눔의 집 활동을 할 때나 자주 새겨두고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거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해서 나눔의 집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나눔의 집 활동이나 사업 특성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왜 나눔의 집은 사각지대와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서 사업을 펼치는지, 왜 나눔의 집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순 복지 전달책으로서 역할을 만족하지 않는지, 현재 사회복지 전달책에 있으면서도 단순한 역할에만은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더 대안적인 것, 더 새로운 모습에 더 다른 철학이 담긴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는 건지, 그동안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나눔의 집 영성과 철학이나 또는 세계 성공의 5막스 등을 검시해 가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걸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과목이었는데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어, 항상 오프라인 강의만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녹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줌과는 또 다른 게 있네요. 줌은 그나마 상대편 얼굴이라도 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미친놈처럼 혼자 하고 있으려니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으셨겠지만 저도 참 지금 마시네요. 빨리 코로나가 가시고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또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